시리아 대통령은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른바 전직 ISIS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에게 쓸 표현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죠. 오늘 시리아는 어두운 오명을 벗어던지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한 장을 접고 발전과 재건, 복구의 길로 나아갑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리를 지지해준 모든 우호적이고 지원해준 국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루시, 네가 말한 아주 만족한 사람라는 표현이 여기서 여러모로 적절한데 그는 미국 덕분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죠. 이제 테러 지원국 명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의회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정부를 상대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둡니다. 그리고 그건 아사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생각엔 아사드 시니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는 1970년부터 시리아의 잔혹한 독재자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공포 통치를 아들에게 넘겼고 그 아들은 현재의 인물에게 전복될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과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오랫동안 시리아인들에게 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물이 미국이 이것을 해제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바로 이 남자 시리아 대통령 아샤라 자신이 지정된 테러 단체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알카에다와 ISIS 세력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인 그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네, 당신 말씀이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가 작년에 집권한 이후로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을 잔인하게 학살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선 그는 살인자이자 대량 학살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물론 아사드도 대량 학살자였고 어쩌면 더 나빴을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중동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동맹들과 함께 아주 미묘한 균형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국무부의 이번 발표 시점도 흥미로운 전개와 맞물려 있어요. 톰 바라크의 경우 터키 주재 미국 대사인 톰 바라크는 다른 특별 사절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후 워싱턴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여전히 유엔 결의안과 국제 질서에 반해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골란 고원이 시리아의 영토라고 말해왔죠. 그렇다면 이런 침입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이런 침입이 계속되는 겁니까? 알겠어요. 저 클립에서 빠진 부분은 그가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크,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루시, 당신과는 달리 당신은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 그리고 작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외교관으로 보냈고 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정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대사라면 당신의 임무는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국 대사라면 당신의 임무는 미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고 이는 이스라엘 내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맞죠? 모두가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리아에 돌려준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박수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에는 트럼프의 이름을 딴 마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맛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골란 고원의 새로 생긴 마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사는 실언을 했고 그래서 워싱턴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란고원을 점령된 시리아 영토라고 부름으로써 그는 대사로서 자신의 임무, 즉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를 대사로 보낸 사람들, 즉 백악관과 국무부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표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큰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어느 쪽이든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가 미국 정부, 즉 자신이 속한 행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것도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사라면 마크, 그건 꼭 알고 있어야 하죠. 제 말은 당신이 어느 나라든 세계 곳곳에 파견된다면 그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고 사전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히 그 정보가 당신 자신의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명히 하자면 그 남자가 왜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왜 사고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자면 그의 상사가 미국 대통령, 즉 그의 상사는 알카이다와 ISIS에 뿌리를 둔 그 새로운 시리아 지도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네, 아샤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젊고 매력적인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를 험한 지역에 걸맞은 강인한 인물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이미 그를 2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백악관에서, 그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리아 지도자, 이 새로운 시리아 정권은 물론 터키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과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터키 주재의 미국 대사이자 시리아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말은 대사가 한 일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시리아 정권에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몇 대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걸 조금 겪는 것 같아요. 그가 터키 대사로 임명된 것은 아마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터키를 너무 좋아해서 아마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미국 대사로 근무하는 나라에 더 애착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가 아니라요. 그 모든 말을 했으니, 네, 분명히 하자면 그가 해고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상사, 물론 그의 최고 상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더 직접적인 상사는 마르코 루비오, 즉 국무장관이에요. 결국 외교관들은 그 관할 아래에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마르코 루비오가 바로 같은 시기에 그가 골란고원에 대해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을 때 마르코 루비오의 국무부가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사실상 시기가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흥미로운 전개였죠.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당신도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샤라와 다소 친근한 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의 이름, 그의 전투명은 알줄란이에요. 그리고 알줄라니, 줄라니는 골란고원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골란고원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는 확실히 반이스라엘적이에요.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샤라가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에 갔을 때 물론 지금은 넥타이를 맨 테러리스트죠. 이제는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물론 그가 여전히 테러리스트라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트럼프는 정말 기뻐하면서 당신은 정말 잘생겼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남성용과 여성용 향수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향수 병을 꺼냈어요. 참고로 그 향수들은 정말 비싸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 아마존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는 아샤라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 향수병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가 아샤라에게 주기 전에 먼저 그에게 향수를 뿌렸어요. 그리고 아샤라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랍 지도자들은 이렇게 마치 다 친구인 것처럼 대우받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샤라는 향수를 뿌림당하는 것까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했어요. 여성용 버전도 있어요.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요. 그러자 아샤라가 트럼프의 말을 끊고 물었죠. 아내가 몇 명이나 있나요? 그리고 아샤라는 한 명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말했어요. 글쎄요, 당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섬세한 말은 아니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 굉장히 웃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골란 고원이 뉴스에 오르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터키군의 군사 증강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터키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것이 군사 증강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 일에 불만을 표했죠. 등등.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더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위협을 싹부터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터키가 시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것이 우리가 방금 본 톰 바라크와의 인터뷰가 이뤄진 이유였어요. 실제로 그 인터뷰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스라엘이 터키 시설을 공격한 것이었나요? 그래서 먼저 답변 드리자면 향수 사건을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말 재미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외교적인 세련됨으로 유명하지 않죠. 그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외교적인 세련됨이 부족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한편으로는 그의 직설적인 태도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리아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리아 지도자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당신은 그를 양복과 넥타이를 맨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말했듯이 극단적 이슬람 무장 세력 ISIS, 알카에다 등에서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에서 권력을 잡았고 전 세계가 그의 과거가 그랬을 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루시, 전반적으로 그는 매우 온건하게 행동해 왔어요. 몇 가지 예외를 빼면 그는 대체로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냉소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는 약하기 때문에 온건하게 행동해 온 거라고요. 왜냐하면 물러나는 아사드 독재 정권과 새로 들어서는 아샤라 정권 사이에 며칠간의 과도기 동안 이스라엘 공군이 대규모 작전을 벌였습니다. 시리아 방공망을 파괴하고 시리아 공군을 파괴하고 시리아 해군을 파괴했습니다. 시리아 무기를 파괴하고 비축 무기, 무기고 미사일까지 파괴했습니다. 화학무기, 그들이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던 것들까지요. 네,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네. 다시 말해 그는 군대가 없는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육군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ISIS 출신이고 이 사람은 알카에다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도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 전력도 없고 군대도 없는 나라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척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심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약하기 때문에 단지 좋은 척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시리아의 힘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고 회복할 시간을 준다면 우리는 진짜 아샤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좋은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척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영국과의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불가침 조약, 협력 조약, 군비 제한 조약 등. 왜냐하면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나치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베어마우트를 강화하고 독일 군대를 증강시키면 그러면 그들은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시리아 지도자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적어도 공식 성명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그 정권을 일단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했듯이 이 새로운 인물을 마치 신선한 인물인 것처럼 치켜세우며 그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는 토니 블레어의 논리와 같을 것입니다. 즉 토니 블레어가 옥스퍼드에 다닐 때 트로츠키주의와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에 잠시 빠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물론 그가 영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쯤에는 훨씬 더 온건한 사회 민주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중도적인 노동당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그들의 성격과 이념을 완화시킨다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서 받은 인상인데 이 사람은 일단 믿어주고 그가 변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토니 블레어와 아샤라를 비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돌프 히틀러와 아샤라를 비교할 거예요. 그 이유는 토니 블레어가 알겠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학생들처럼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았죠. 사회주의도 쓸데없는 생각이고 기타 등등이요. 그리고 그는 하지만 알다시피 그건 이상주의였죠. 맞죠? 이상주의는 또 다른 문제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더 많이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공직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죠. 하지만 그건 급진 이슬람주의에도 해당되지 않고 나치즘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토니 블레어와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트럼프가 그에게 일말의 여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방이 여전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주의죠. 다시 말하지만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주의예요. 하지만 중동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 근원이 코란과 이슬람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종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건 신학적인 논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슬람주의, 즉 정치적 이슬람은 서방과 협상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슬람주의자들은 타키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가짜 휴전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힘을 기르고 재건하려고 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샤라가 예전과 달라졌거나 온건해졌다는 어떤 생각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집단이 바로 드루즈족이에요. 그리고 시리아의 드루즈족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아샤라의 표적이 되었고 이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해 정말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념적으로도 그리고 자연스러운 동맹 관계 측면에서도 이스라엘과 더 연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즉 시리아의 방어시설과 군대 등을 파괴하긴 했지만 최근에 시리아에 여전히 핵물질이 남아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 번째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혼자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스스로 말을 멈췄거든요. 하지만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리아 대통령과 그곳의 새로운 정권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논의하지 않은 부분인데 터키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터키 대통령은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그를 친구이자 강력한 지도자로 봅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터키는 강한 나라이고 지역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는 터키 지도자와의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터키 동맹,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터키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터키를 친구이자 동맹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터키 대통령을 친구이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터키를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봅니다. 이제 여기서 당신이 과거에 말했던 것과 당신의 입장, 그리고 제 입장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터키가 이란 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을 구분해서 봅니다. 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도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터키가 새로운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란은 패배할 것이고 터키가 일어설 것이며 모든 급진 세력들이 터키를 중심으로 뭉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터키가 훨씬 더 현실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패권을 재확립하고 오스만 제국식 영향권 구상을 되살려 중동의 넓은 지역을 통제하고 이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시리아 정권의 친구이자 동맹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즉 터키 북부의 한 공군 기지에 대한 공군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리아 북부입니다. 남쪽, 즉 과거에 전투가 있었던 골란 고원이 아니라 하지만 시리아 북부, 터키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터키 군대가 시리아에 거점을 마련하려 한다는, 즉 시리아에 추가 거점을 세우려 한다는 보도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시리아 정권과도 충분히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자국 군대를 시리아에, 그것도 의미 있고 상당한 방식으로 파견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매우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터키가 시리아에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도록 허용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글쎄, 그건 북부 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북부 시리아에서 시작해서 결국 중부 시리아로 확산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터키군이 이스라엘 국경 근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긋고 미안하지만 시리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이죠. 하지만 터키가 자국 군대를 시리아의 주권 영토, 즉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미리 배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의 역사적인 냉전 비유를 쓸 수 있다면 미국이 쿠바나 미주 대륙 어디든 소련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터키군이 이스라엘 국경 근처 어디에도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미국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이 그걸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터키가 이란만큼 나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오늘 저희가 원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수요일 8월 26일입니다. 잠깐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크, 당신은 뉴질랜드에서 저와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예루살렘에 있는 JNS 스튜디오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시간대에 있고 등등. 혹시 평소와 다르게 보일까봐 그 점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앞선 싶었어요. 시간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9시입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인데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아비브는 정오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게요. 터키가 이란 정권이 무너진 후에 그 다음 순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당신과 저는 수십 년 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의견이 달랐죠. 저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써왔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자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네타냐후를 히틀러라고 부르죠. 그는 터키 관리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고 싶어 해요. 무엇을 재건하고 싶든 그들은 하마스 지지자들이기도 해요. 그들은 전쟁 내내 하마스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소위 가자 지구 자유선단이라고 불리는 선박들도 대부분 터키에서 출발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선박이 터키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분명히 최초의 마비, 마르마라, 호도 그랬어요. 터키와는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조차도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르도안이 감히 나를 비판하다니. 그리고 그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네타냐후는 그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행동이나 심지어 그런 발언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는 모두 관광객으로 터키에 몰려갔었어요. 정말 가까우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텔아비브에서 비행기를 타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빨리 터키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정말 짧은 비행이에요. 그리고 터키는 정말 저렴한 휴가지이기도 했어요. 터키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도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터키를 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터키를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게 되었어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미워하도록 교육받아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확실히 바자르나 시장, 야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터키의 호텔들에는 리조트가 있어서 아이들을 모두 데려와 하루 종일 무제한 음식과 수영장, 베이비시터 서비스까지 모두 정해진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값이 더 저렴해서 치아 임플란트, 모발 이식, 보톡스 등 각종 시술을 받으러 터키에 가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도 끝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있는 게 정말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해방 집회 같은 게 열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혼자 거기에 있다면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예요. 터키가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두는 걸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관광 측면에서만 봐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을 쓰고 휴가를 보내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제가 말했듯이 그건 절대 상호적이지 않아요. 터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휴가를 오려고 몰려오지 않았어요. 비행기로 45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루티, 말은 내가- 그게 제 요점이에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겠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를 터키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쩌면 수백만 명 중 한 명이라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저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저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한 번 갔었고 최근에는 휴가로 또 한 번 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 모두 그랬죠. 10월 우리 모두 7일 그랬어요. 이전이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터키 항공이 예전에는 텔아비브에서 매일 몇 차례씩 비행기를 띄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이스탄불은 훌륭한 국제 허브이기 때문이죠. 저도 다른 나라로 갈 때 항상 터키 항공을 이용했는데 가격도 항상 아주 저렴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진지해지자면 루티, 당신 말이 맞아요. 터키 지도자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유대적인 발언도 했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는 네타냐후를 히틀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반유대적인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가 하마스와 매우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에 터키가 하마스가 터키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실제로 군사 활동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키의 입장에는 어느 정도 뉘앙스나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의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하마스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삭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하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직전에도 2023년 9월에는 실제로 유엔에서 베냐민 네타냐후를 만나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마스도 헤즈볼라도 이란도 결코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터키 대통령과는 거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때때로 매우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는 유대인 국가를 증오하고 우리의 가장 악랄한 적들을 지지하는 진정한 반유대주의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그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 정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의 이익에 부합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그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이슬람주의 지지층을 겨냥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는 이스라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를 법적으로 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히 경쟁자이고 분명히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가 트럼프의 좋은 친구이자 미국의 좋은 친구이며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2달 후에 선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에도 이런 미묘한 관계를 적들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없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 그 다음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런 다양한 관계들. 예를 들어 에르도안 대통령을 라이벌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네, 저는 그를 적이라고 부릅니다. 뭐 말만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우리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겐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동맹이나 지역 내 균형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그걸 해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네타냐후가 다음 선거에서 재선될지 아닐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국제 관계를 아주 능숙하게 관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고립시켰다고 비난하죠. 등등.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만큼 수를 잘 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30분을 넘겼고 보통 저희는 30분 동안 진행한 후에 마무리 인사를 하죠. 그래서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다른 것을 듣거나 다른 팟캐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저희 것만큼 좋지는 않겠지만요. 아니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내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조차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외교 경험과 외교적 역량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는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백악관에서 문이 닫히고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만날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익을 강하게 옹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가까운 친구이자 좋은 친구인 미국 대통령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예시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새로운 정권과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제 말은 터키 대통령이 세기 전환기부터 그것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완전히 의견이 다르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해내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미국인들에게 존중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국내 비평가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도 그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들. 이스라엘 언론과 좌파 언론에서 그에 대해 조롱하고 트럼프가 항상 그에게 화가 나 있다고 말하는 것들, 항상 돌아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저 비굴하게 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네타냐후를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고요. 하지만 좌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제 생각에 좌파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네타냐후가 이익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네타냐후에 대한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총리에게는 항상 비판할 만한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네타냐후를 공격하는 건 99%가 거짓이고 부당하며 그리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방에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거든요. 루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질랜드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제가 연설을 했는데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제 안부를 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매주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뉴질랜드보다 더 먼 곳은 없다고 하더군요. 뉴질랜드에서도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언디플로마틱을 듣고 매주 시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저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 이 방송을 즐기시는 분들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정말 기쁠 거예요. 다음 주에 봬요, 마크. 그때 봐요, 루시.